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 유사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뉴진스하고 그리고 르세라핌 네. 이 둘이 그러면 BTS의 이 군대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어, 답변은 이미 하신 것 같지만 뉴진스랑 르세라핌 사실 네. 뉴진스는 1년이 채 안 됐고요. 올해 네. 이제 7월이 되면 1년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르세라핌은 이제 1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르세라핌은 컴백을 했었고 초동 물량이 지금 138만 장 음반 판매를 했고요. 예. 뉴진스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이 채 안 됐지만 1분기 때 싱글 앨범 발매가 130만 장으로 이제 걸그룹 둘 다 신임에도 불구하고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상황인 거고요. 네. 사실 BTS를 완벽하게 대체를 했다라기보다는 신인 걸그룹 치고 예. 굉장히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갱신하면서 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살짝 드렸지만 좀 더 정량 지표가 높습니다.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선주 문량이 이런 게 뭐 387만 장 거의 400만 장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를 좀 이만큼 올라온 친구 혹은 또 능가한 아티스트가 이제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고 BTS 동생 그룹이라고 이제 빅히트 뮤직에서 이제 BTS 다음으로 만든 보이그룹인데요. 네. 이 친구들도 이제 코로나 때 데뷔를 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마쳤는데 한 315만 장 정도 앨범 판매를 하는 상황인 거고요. 데뷔 연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세븐틴은 좀 오래되었고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나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데뷔 연차가 훨씬 더 어리기 때문에 한 3년? 네,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BTS의 정도에 능하는 이런 좀 레벨까지 많이 올라왔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엔터사들의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신인 걸그룹이 밀리언셀러를 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로나 이전에는 걸그룹들이 30만 장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 허들이 거의 지금 7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배 정도 올라왔다. 70만 장 정도로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보이그룹 중에서 좀 저희가 들었을 때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70만 장에서 밀리언셀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밀리언셀러에서 거의 150만 장 정도로 이제 기준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걸그룹, 보이그룹들의 앨범의 정량 지표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시장이 넓어졌다. 어쨌든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70만 장 이상 판매를 한다라고 보는 것들은 걸그룹, 보이그룹 무관하게 다 시장이 미국이나 해외 쪽으로 이제 많은 글로벌 팬덤들이 있기에 좀 가능한 숫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백을 미래에 계속 메워나갈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네. 생각하시는 하이브의 적정 주가 저요 37만 원. 37만 지금 원으로 보십니까? 목표 주가에서 현재 제가 내고 있는 건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50만 원 했을 때도 뭐 업사이드가 2배였었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45, 6만 원까지 올라왔었다가 이제 네. 그룹 활동 중단한다 라면서 이제 좀 꺾인 부분이 네. 있었지만 펀더멘털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37만 원으로 올렸던 거 좀 뭐 조정해다가 올렸던 이유는 SM 관련해서 이제 2, 3월에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카카오 엔터랑 이제 하이브 중에서 누가 SM을 이제 인수할 거냐 뭐 이러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제 저는 SM을 하이브가 가져온다는 가정 아래 이제 주가를 SOTP 방식으로 산출을 했는데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지금은 카카오 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지만 네. 그 당시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가장 그러니까 중심을 뒀던 거는 네. 위버스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SM을 인수를 했을 때 그 SM의 IP가 탐났다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뭐 TP를 그 당시에도 18, 19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또 2배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욕을 좀 많이 그러니까 시장의 욕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좀 괴리도가 크지 않냐. 저희 뭐 내부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 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만약에 대거 이제 SM 아티스트 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K-팝 시장으로는 완전체다.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카카오 엔터가 인수가 결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SM의 아티스트는 위버스에 입점한다. 뭐 이러한 적정 타협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SM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실적 발표에서 듣고 왔을 때는 지금 2분기 기점으로 위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게 보는 게 일단은 정량까지 올라온 걸 확인했잖아요. BTS 이해 그룹들. 그래서 그렇죠. 월드 투어가 이제 하반기 때 진행이 될 거고 위버스에는 SM 아티스트 입점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좀 아티스트랑 팬이랑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유료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버스 플랫폼의 고도화 그리고 일본 지금까지는 좀 K-팝 아티스트 중심으로만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2분기 기점쯤 AKB48 일본 그 걸그룹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북미나 뭐 저희 인수했던 이타카홀딩스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거 좀 유입될 것으로 보면서 이제 지금 위버스 MAU 4분기 평균으로 지금 930만 명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아마 훨씬 더 하반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페인 유저 같은 것들도 뭐 멤버십을 정기적으로 구독한다거나 뭐 채팅하거나 뭐 유료 서비스 많이 도입하면서 굉장히 이쪽 간접 매출을 좀 확보하는 그러니까 아티스트 IP 활용해서 이제 굉장히 좀 마진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터 본업에서 잘하는 거는 입증을 했으니까. 네. BTS를 이야기로 시작해서 거의 하이브 세미나 같은. 정말 하이브 세미나를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 정보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섹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까? 그 고민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녹여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 컨텐츠 산업 전반으로 네. 이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 뜯어드리려고. 너무 귀여워요. 네, 한 입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괜찮죠?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네, 이따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컨텐츠 산업 그 자체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컨텐츠 산업을 스터디할 때 보면 정말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가 컨텐츠 산업의 수출액을 추산해 보면 네. 단 한 번도 위기가 없어요. 네.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 어떤 위기 때마다 GDP 규모가 쪼그라들거나 역성장하거나 이렇게 움푹 패이는 일들이 있는데 컨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향합니다. 네. 물론 이제 컨텐츠 산업 안에 일부가 게임 산업, 그리고 일부가 뭐 이 음악, 영화 혹은 TV 오락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다 들어가죠. 그 컨텐츠 산업의 모습이 수출이 한 번도 줄지 않고 우리 반도체 수출액은 막 계속 마이너스인데 지금. 반도체.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이후의 미래 컨텐츠 산업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아직은 엄청 초기 단계라고 저는 아직도 보고 초기다. 있고요. 이제 막 네. 성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가 코로나가 저는 되게 위기였지만 되게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20년? 2019년 네 코로나19가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유튜브나 뭐 위버스 같은 플랫폼이나 뭐 넷플릭스 같은 OTT 채널 같은 경우도 사실 넷플릭스 말고도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애플 TV나 아마존 뭐 이런 쪽에서도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이제 다 OTT로 뛰어든 이런 시점이 다 2019년도이고요. 그리고 네. 한국에 진출한 거는 거의 20년도, 21년도 그렇게 되면서 OTT가 많아지니까 한국의 중소형 제작사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거의 넷플릭스가 독점하다시피 한 뭐 그런 독점 공급 계약을 사실상 디즈니랑도 계약할 수도 있고 아마존이랑도 할 수도 있고 애플이랑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제작사가 또 만들어낸 이런 오리지널 시리즈가 타이밍 좋게도 굉장히 좀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성이 되었고 또 실적 기여도까지 나아가면서 이제 외국에서 진출하는 이런 제작사들의 많은 러브콜들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콘텐츠 네. 쪽에서는. 그리고 K-팝도 더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 전 세계 대상으로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곡 발표를 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하는 게 일반화됐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 전 세계 데뷔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컴백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엔터사들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정말 다 국적인 나라를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게 코로나19였다. 실질적인 이동은 막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봐서 이제 엔터랑 컨텐츠가 그때부터 사실상 실적도 굉장히 다 좋았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사사 합산해서 코로나일 때도 코로나가 아닐 때도 이제 리오프닝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그렇죠. 가져가고 있고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사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좀 수익 구조가 달라요. 엔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활동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바로바로 이제 인식이 되는 반면에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 산업은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좀 많고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나중에 이제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엔터사들의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바로바로 가시화되는 효과는 크고 이제 중장기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 전에 넷플릭스도 뭐 3조 원 투자한다 뭐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연말 연초되면 얼마 정도 투자를 할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마나 이제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미리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콘텐츠에 투자를 할 건지 몇 편 정도 찍을 건지 이런 라인업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치면은 지금 2023년도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산업이 이제 막 커져가는 진입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이동을 막았잖아요. 이동을 막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코노미가 이제 홈 이코노미가 되고 네. 이동을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 OTT는 더 많이 확대 보급되다 보니까 컨텐츠의 수요는 더 많아진 거죠. 네. 특히 이 OTT 플랫폼이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또 경쟁해야 되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사 공급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더 많았다 이 설명 주시고 코로나19와 OTT 플랫폼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네. 이렇게 만나면서 네. 이제 산업의 태동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 산업의 미래가 매우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컨텐츠 산업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엔터주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투자자가 엔터주를 외면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엔터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게 근데 네. 되게 제가 엔터 미디어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좀 되게 서러운 일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사이즈로 보통은 이제 중요도가 매겨져요. 산업에 있어서 뭐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나 화학이나 뭐 자동차. 근데 그거 대비 제가 아직은 엔터미디어는 이제 막 커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엔터사사 시총을 다 합산해도 굉장히 좀 적은 수치예요. 네. 그래서 밑에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긴 했지만 중소형 제작사들도 사실은 뭐 1조를 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고 다 5천억 미만에서 뭐 1조 사이로 많이 올라왔고요. 그전엔 다 5천억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다 스몰캡으로 분류가 되거나 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야 이제 하이브가 코스피에 처음으로 상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나머지 엔터 3사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뭐 합산해서 많이 쳐줘야 20조 정도 네.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산업 자체를 시총의 크기로 봤을 때는 큰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커가야 되는 룸이 이제 많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이제 포트에 담거나 뭐 선뜻 이제 뭐 종목으로 이제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트레이딩 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이제 뭐 수급적인 요인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무래도 이게 다 엔터사 같은 경우 특히나 또 휴먼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의도나 기관 투자자분들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시고 뭐 제조업처럼 뭐 캐펙스가 뭐 얼마가 투자돼서 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몇 개를 생산하고 이거 제조 원가가 얼마고 마진이 얼마고 그게 이제 뭐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네. 아무래도 여기는 유형자산이 베이스가 아니라 무형자산이 완전 베이스인 산업이잖아요. 네. 뭐 사람이 만들어내는 뭐 가치나 정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팔아를 기여한다라고 봐요. 뭐 네. 컨텐츠도 뭐 오징어 게임이 사실 이렇게 터질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왜 어느 부분에서 인기를 끌고 뭐 어느 부분에서 이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첫 번째는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휴먼 리스크. 그냥 네.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잘 해주고 뭐 이런 건 좋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지금은 좀 이런 거에 많이 둔감해지긴 했는데 뭐 열애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음주운전 네. 뭐 그런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뭐 학폭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또 이런 모멘텀이 훅 또 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막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그건 또 개인의 성향인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뭐 좀 숫자로 딱 떨어지길 원하고 네. 안정적인 것들을 많이 선호들 하시니까 네. 엔터주 뭐 미디어주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너무나 확신이 있어서 이거를 막 하시는 분들은 보기 드물게 그래서 더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실적이나 뭐 주가가 막 또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이런 애들이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 네. 그럼 그때 가서 막 콜을 하세요. 왜 올라가는 거냐? 왜 이러는 거냐? 뭐 네.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뭐 BTS가 그룹 활동 뭐 군대 간다 막 이런 것도 하나의 리스크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인식해 가면서 이제 좀 투자를 외면하려는 분들이 사실 있었는데 쉽게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측이 좀 어렵고 또 시가총액이나 이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상대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고려를 안 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이 엔터 산업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이 성장성이 상당하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면에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주식을 담았던 게 뭐 30대 초중반에 처음 주식을 담았던 게 엔터주였습니다. 어디? YG였습니다. 이후에 우리 감사한 우리 싸이 형님께서 춤을 춰주셨죠. 말춤을. 그때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셨구나. 강남 스타일이요? 예, 맞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보이그룹보다 걸그룹이 더 많이 데뷔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 당시 이제 리포트에서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네. 새로운 수익 창출에 플러스 알파를 더 이제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높은 거, 성장률이 더 높은 거는 보이그룹보다 이제 걸그룹이 더 높다라고 제가 리포트를 썼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라든지 뭐 아이브 뭐 이런 신규 걸그룹 에스파까지 해서 굉장히 또 활약을 활발히 데뷔 플러스 앨범 판매량이 막 처음으로 밀리언셀러를 넘고 그랬어요. 불핑 같은 경우도 이제 정규로 이제 컴백하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50만 장을 처음 넘기고 이러면서 제가 작년 9월에 썼던 게 이제는 뭐 걸그룹의 전성시대다라고 하면서 산업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그 리포트를 나중에 뭐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보통의 보이그룹들이 이제 걸그룹보다 수익성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뭐 콘서트를 가거나 뭐 직접 뭐 팝업 스토어에서 MD 굿즈를 사거나 네. 막 이런 것들은 여성 팬분들이 굉장히 더 소비를 활발히 하시고 남성 팬들은 보통 걸그룹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이제 뭐 컴백했 때문에 유튜브 아니면 음악 듣고 끝이지 막 콘서트를 찾아가거나 막 돈을 쓰거나 막 실질적으로 이게 구매까지는 잘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정량적인 이런 앨범 판매 지표라든지 뭐 콘서트 티켓 매출이나 뭐 MD 굿즈 같은 것들도 다 약간 여성 팬들에 의해서 보이그룹들의 이런 Q랑 이제 P도 다 높았던 게 보이그룹들이었는데 이러한 지표가 좀 바뀌게 된 게 예.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첫 번째로는 걸그룹들이 뭐 이제 더 높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률. 그러니까 네. 보이그룹은 이미 높아져 있어요, 기저가. 근데 걸그룹은 네. 낮았는데 네. 보이그룹만큼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 이만큼 룸을 더 엔터사에서는 수익을 창출을 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여성 팬들이 많이 늘어났다. 보이그룹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블랙핑크나 뭐 뉴진스나 뭐 르세라핌, 아이브, 뭐 에스파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예쁜 아티스트처럼 따라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들이 입는 패션이나 뭐 그들의 뭐 화장법이나 막 이러한 더 연계시켜서 사실 굿즈가 더 다양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아티스트. 그렇겠네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그 르세라핌 팝업에서 사는 스크러치고요. 이거는 뉴진스 이제 토끼 캐릭터의 그 팝업에서 산 반지거든요. 네. 요즘 보시면 이제 굿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막 뭐 이렇게 로고로 해서 되게 퀄리티 낮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패션 아이템처럼 착용할 수 있는 이런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뭐 굿즈들이 굉장히 뭐 예쁘게 출시가 되면서 여성 팬들이 이걸 다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도 그렇고 뭐 이런 뭐 패션 아이템 잡화 이런 것들이 다 굿즈 매출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관련된 MD 굿즈 매출도 다 같이 이제 마케팅 할 때 좀 굉장히 용이한 점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걸그룹들의 이런 정량적인 지표가 말씀드렸듯이 30만 장을 넘기 어려웠었는데 네. 웬만한 보이그룹 같이 데뷔했을 때 이제 신인만큼 보이그룹 신인만큼이나 확 올라오는 팬덤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나 네. 이제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연간으로 이제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집계를 하는데요. 아티스트별로. 보통 보이그룹은 팬덤이 이제 확보가 되면 1등부터 5등까지 위치가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순위가 되게 공고하거든요. 예. 몇 년 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가 돼요. 1등 BTS, 뭐 2등 세븐틴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걸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엔트리 레벨이나 약간 주력 아티스트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뉴진스나 뭐 르세라핌처럼 확 인기가 많이 뛸 수도 있고요. 주력 아티스트만큼이나 이제 앨범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엔터사 입장에서 만약에 걸그룹을 런칭할래, 보이그룹을 런칭할래 했을 때 사실 각각의 이점이 있겠지만 보이그룹은 일단 데뷔를 시켰을 때 인지도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화제성, 그런 마케팅. 근데 이미 그리고 또 잘하는 주력 아티스트들의 그 층이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걸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제성은 있어요. 맨 처음에 막 누가 데뷔한대, 막 예쁘대, 몇 명이래, 막 화제성은 있는데 수익성은 그 당시에는 좀 떨어졌던 거죠. 근데 화제성도 있는데 데뷔와 동시에 수익성까지 높아져?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어떠한 그룹을 이제 육성할 때는 엔터사 입장에서는 걸그룹이 훨씬 더 화제성도 있고 잘 되면은 금방 또 이런 주력 아티스트 그런 층이 보이그룹처럼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단숨에 또 이제 주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아티스트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가장 잘 짠 게 전 하이브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가 보통 보이그룹 4팀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 작년 4월 전까지는 네. 불과 1년 전에는 보이그룹밖에 없었는데 이제 뉴진스, 르세라핌, 뭐 연달아 이제 흥행시키면서 보이그룹도 완전 탑인 애들 가지고 있고 걸그룹도 이만큼 끌어올리면서 걸 보이그룹의 포트를 이제 다 밀리언셀러거든요. 이제 완전체를 이뤄낸 이제 전략을 가져간 걸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영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이제 걸그룹들이 많이 좀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걸그룹이 많이 데뷔하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죠? 그렇죠. 예, 재밌었습니다. 혹시 이어지는 질문에 걸그룹 출신이신가요? 아, 왜 아, 끊고 갈게요. 우리 PD님이 막 웃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살짝 위트 있게 악플 100만 개. 그렇습니까? 자, 이제 뭐 질문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숫자적인 겁니다. K-팝 수익성 전망. 네. 이거 궁금합니다. 수익성 전망이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아직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상저하고 이제 연간으로 말씀드릴 때 늘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은 리오프닝이 지금 다 가시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기본 베이스가 이제 글로벌 데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앨범 판매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도 기존에는 국내 그리고 좀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게 좀 많아봐야 일본 쪽 돔 콘서트였는데 지금은 네. 기본적으로 다 아티스트별로 투어 스케줄을 보면은 월드 투어를 돌아요. 미국을 시작으로 네. 뭐 호주, 아시아, 유럽까지 다 해서 뭐 마지막으로는 일본 찍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월드 투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정치를 다 합산을 해서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고 콘서트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무리 뭐 플랫폼이나 이러한 것들이 뭐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대면에서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걸 대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매출이나 이런 수익성에서도 가장 영향을 높게 끼치기 때문에 네. 작년 대비 올해로 봤을 때 콘서트가 애드가 되고 그리고 콘서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신곡 앨범을 미리 내거든요.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하고 그래서 이에 수반되는 간접 매출이 다 올라요. 왜냐면 네. MD 굿즈, 뭐 가서 응원봉 그리고 그 앞에서 부스에서 파는 이런 콘서트 굿즈들 그리고 코로나가 또 바뀌었던 게 오프라인을만 진행했던 콘서트를 이제는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럼 온라인 티켓도 또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또 티켓 값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콘서트를 열면 모든 전 사업부 매출이 다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에 티켓팅 하는 것도 다 솔드아웃이에요. 그냥 네. 어떤 아티스트가 열든지 간에. 네. 근데 일반 예매까지 넘어가지 않고요. 보통은 가려면 유료 팬클럽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일단 선예매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남은 티켓이 일반 예매로 넘어가는데 뭐 일반 예매로 넘어갈 티켓이 없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또 아티스트 IP로 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유료 팬클럽 회원.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이제 또 매출 실적에 또 많이 기여도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의 외형 성장 같은 경우는 엔터사사 합산해서 콘서트가 이제 월드 투어가 본격적으로 다 열리고 돌았을 때는 못해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65% 이상 다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앨범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도 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70% 이상 YOY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대단한 성장성이네요. 그러니까 엔터사 실적들 보시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한다라고 보면은 네. 매출 같은 경우는 막 거의 앨범 막 이런 거 하이브도 뭐 지금 나왔지만 네. YOY로 지금 185% 증가하고요. 네. 뭐 다 200%막 이런 식으로 외형 같은 경우는 막 증가를 해요. 목표가 좀 올려 잡으셔야 되시나요? 그래서 이 성장성을 생각해 보면. 아까 그렇죠. 이제 외형은 그렇고 얘네 성장주로 쳤을 때도 네. 외형도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는데 기본 두 자릿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익도 같이 동반 성장하는 네. 성장주는 아마 저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형은 당연히 두세 자릿수, 뭐 이익 못해도 두 자릿수, 매분기 뭐 20-30%씩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많이 이런 이익 체력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건 사실. 그러네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1.5%인데 지금 K-팝 수익성 이 성장 두 자릿수니까 미국 이건 굉장한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대상으로 이제 앨범 수출 그 3개년 CAGR 보시면 다 120%, 100%, 120%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최근에 슬로우해지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그 리오프닝도 네. 만나고 동시에 이제 경기도 이제 상반기가 더 안 좋고 하반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K-팝 수익성 전망이 굉장히 밝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K-팝의 그 핵심 기업 3대 기업이죠. 3사. 4사? 네. 4사라고 봐야죠 이제는. SN까지 아직.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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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의 어떤 각축전 양상으로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네. 각축전 혹은 그냥 하이브 1인 그냥 독자적인 그 1대 3 뭐 이런 느낌. 뭐 각출전, 독자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엔터 산업의 트렌드를 보시면 다 같이 잘 되거나 다 같이 슬로해지거나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거 재밌네요. 네. 네, 이제 산업의 전만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고 주가 흐름이나 뭐 아티스트 활동이나 뭐 이런 앨범 판매량 이런 것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서도 이제 더 잘하고 하면서 네.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인 네. 거고. 주가가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뭐 어느 한쪽이 잘 된다고 해서 한쪽이 이제 맞아요. 안 되는 그렇게 서로를 이제 갉아먹는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네. 상방이 다 열려 있고 네. 그리고 K-팝 같은 경우는 음악 장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전체 시장에서 5%도 안 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더 열심히 이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더 커져가는 뭐 그런 네. 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마 지긋지긋하게 많이 듣던 질문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름을 가지고. 안 지나셨나요? 네. 네. 이제 더 앉아 계시다가 서실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뭔 말이지? 우리 위원님의 가치가.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섹터가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산업이나 섹터나 그 기업의 시가총액과 같은 그 총액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커지느냐 그 성장성이 중요한 네, 거거든요. 네, 주식 네. 투자라는 것은. 네. 그냥 그런 관점에서 다른 어떤 섹터보다 좀 주목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섹터인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산업의 매출액과 컨텐츠 산업 전체의 수출액 추이를 보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뭐 이게 산업의 특성이 어떤 한 개 연예인의 어떤 실수가 뭐 큰 그 기업의 주가를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일은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컨텐츠 산업의 컨셉상 오히려 더 안정적인 성향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하잖아요 경기에. 근데 또 엔터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 보면 말씀 드리는 그 거예요. 인플레이션 해지도 굉장히 가능한 산업이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네. 물가가 오르면 더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소비재처럼 뭐 비싸면 소비를 줄이고 뭐 내가 두 개 살 거를 뭐 하나만 산다든지 뭐 이렇게 줄이지 않거든요. 그냥 아티스트가 활동을 할수록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팬덤의 문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정성적인 모멘텀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정말 가능한 산업이다라고 저는 작년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상승기 때 오히려 더 좋다. 맞아요. 다른 금리 인상기에 다른 성장주랑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성장주나 소비재와 성격이 굉장히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플레이하면 엔터사들의 실적은 더 좋다. 네. 시장도 늘어났는데 프라이스까지 늘어나면 이건 Q랑 P가 동시에 늘어나니까요. 그렇지. 네.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요. 이거 머리끈 하나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 막 홍대 이런 데 가면 네. 이거 3,000원이면 사거든요. 아, 그래. 근데 이거 뭐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6배 비싸도 그냥 사는 거고 다 품절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거 팝업 스토어 지금 성수동에서 엄청 크게 하는데 르세라핌 제가 둘째 날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오후에 가면 다 솔드아웃이고요. 네. 아침마다 이제 재고가 채워지긴 하는데 그날 저녁에 1층은 이제 카페고 2층은 이런 굿즈들을 이제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굿즈를 다 못 사더라도 이제 1층에서 그 아티스트들이랑 막 유명 파티실이랑 뭐 콜라보한 디저트가 2만 원이에요. 또 이만한 케이크.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머물면서 또 돈을 그렇죠. 쓰게 되고 그리고 제가 저녁 때 이제 갔었는데 너무 놀랬던 게 약간 다음날 오픈런에서 그날 비가 왔는데 우산 쓰시고 뭐 텐트 치시고 그거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또 리셀 시장도 또 형성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가격 때문에 안 산다 이게 아니라 가격이 높아도 없어서 못 받는 그렇죠.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 온라인으로도 팔고 오프라인으로도 팔고 이러면 사실 이거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아티스트한테 이제 배분해줘야 될 수수료도 굉장히 좀 낮고 그래서 굉장히 엔터사들의 수익 구조에 유리한 사업 네. 분야다라고 봐줄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제 원자재 가격 치솟을 때, 식료품 원자재 가격 치솟을 때 식료품 제조사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가격은 못 올려잡고 원자재 가격은 치솟으니까 예, 비용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고 물론 뭐 IT, 가전, 자동차 이 내구재 기업들도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굉장히 치솟아서 조달도 잘 안 되고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근데 이 엔터 산업은 코로나19도 해지하고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산업이라는 관점에 생각해 보면 매우 안정적인 산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엔터사들의 제가 만약에 엔터사의 입장이라면 이 팬덤을 유지를 하면서 확대를 시켜가는 게 가장 메인 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팬덤이 유지가 돼야지만 그 본업에서 나오는 그런 앨범이나 콘서트 수익 창출 막 이런 굿즈나 뭐 더 나아가서는 이런 NFT나 이러한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팬덤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시키는 게 그냥 평생의 과업 숙제이지 않을까? 네, 라고 그렇네요. 보고 있습니다. 참 네. 우리 위원님하고 벌써 뭐 1시간여 동안 네.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네. 있을 때 넷플릭스에서 컨텐츠 산업 우리 K 컨텐츠에 3조 3천억 원 정도 투자하기로 이야기했는데 물론 MOU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 얼마만큼 투자가 될 것인지 그것이 어떤 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 될 일이겠지만 그 효과를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3조 원이 다 투자가 되면 그게 다 제작사들의 매출로 이제 그렇죠. 네, 그게 3조 원이면 그 넷플릭스만 3조 원이니까요. 예. 뭐 다른 OTT들도 미니멈 3조 이상은 또 그렇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너도 나도. 그래서 되게 굉장히 미디어 산업 제작사들이 이제 커져가는 좋은 트리거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PD님이 컨텐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네. 키맨이 되고 싶다 하는 이미 그런 이미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네. 꿈을 그리고 계세요. 저도 이쪽 산업이 뭐 언제까지 제가 엔터미디어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많이 커졌으면 좋겠고요. 네. 뭐 지금은 사이즈가 뭐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성장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뭐 M&A나 뭐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럴 때 이런 시기에 이런 재밌는 섹터를 맡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되게 저는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마무리 말씀 의견 담아서 드린다면 이 컨텐츠 산업이 또 우리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일의 영역이에요. 재밌죠? 예. 네. 이게 많은 우리 청년층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은 인력이 없다. 이건
이름하여 미스매치거든요. 기업들도 인력이 없다 그러고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다 그래요. 이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묶으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양성하면 좋은데 그 하나의 섹터가 바로 컨텐츠 산업이 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가 컨텐츠 산업에 많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이 산업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역시 많은 해외 기업들, OTT 플랫폼이라든가 컨텐츠 기업들이 많이 한국에서 또 같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K 컨텐츠가 더 많이 수출되고 또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게 잘 전개가 됐으면 좋겠고 안진아 연구위원님께서 안진아서나 네. 꾸준히 그런 연구 해주실 거죠?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네 많이 저절로 이제 산업이 커지고 뭐 이런 보상의 효과가 확실하면 충분히 네,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산업이 메인 산업으로 자리 잡을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화이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